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는 만장일치 동결, 그리고 점도표상에 올해 1회로 축소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시장에서 약간 예상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 증시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주면서 이전에 발표된 5월 CPI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7월이 아니더라도 9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또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5% 이상일 가능성이 점도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결국 이머징 그리고 우리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나온 FOMC 결과와 미칠 영향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아무래도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간밤에 NDF 환율 안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1300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느냐, 즉 고환율이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은 파란 선이 GDP 비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인데 현재 우리나라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GDP에서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 KRW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차트가 보이는데 비슷하게 가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즉, 제 말은 GDP, 우리나라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장 최근에 낮았던 수준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18년에 1,050원까지 내려갔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100원, 1,200원, 1,300원, 결국 1,400원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GDP 비중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한국의 성장률이다 보니까 위기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크게 사지도 못하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전 세계 성장률만큼 못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면 원화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내려주면서 내수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외 금리 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FOMC 결과 리뷰를 좀 해보고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환율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고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분 모셨는데요. 변정규 미주호 은행 전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FOMC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금리 동결은 모두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 수정 경제 전망의 톤이라든지 아니면 점도표상의 금리 인하 회수에 대한 가늠자들을 다들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무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좀 차갑게 느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3월 점도표에서 연내 2024년, 그러니까 연말까지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6월 점도표에서 보면 한 회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두 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조금 비둘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장 반응은 나스닥과 그다음에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점도표상으로는 2회, 3회에서 한 회로 기준금리 인하가 줄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확실하게 더 커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 우려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연초에는 한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1, 4분기 1, 2, 3월 특히 3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전월 3.5% 상승률을 이렇게 크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를 아예 할 수도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맞아요. 우려가 커졌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내에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이러한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좀 고민이 되는 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까지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불안감이었는데 그 불안감을 조금 더 뭐랄까 고조시켰던 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였거든요. 근데 또 FOMC 이후 그리고 점도표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라는 점 거기에 안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안도 심리가 조금 더 강했던 거는 바로 직전에 FOMC 바로 직전에 5월 CPI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0.0%가 나왔더라고요. 전월 대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거 딱 나오고 보니까 채권 금리가 뭐 거의 팍 빠지던데 이 결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그 10년물 기준금리가 10년물 10년물 금리가. 그 시장 금리가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4.4%에서 하루 만에 4.25%까지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장중 15 한때는. BP 이상 빠졌더라고요. 예, 쭉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본다면 아마 시장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한 번은 확실하고 두 번이나 세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그 CPI가 맞물려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파월의 언급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의 물가에 대한 언급은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로 아예 좋다, 긍정적이다,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본인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이전보다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또한 그 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듦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도 이에 맞춰서 조금 긍정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문의 보시기에는 FOMC 결과 이후에 파월의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약간은 이제 도비시했다 내지는 금리 인하의 뉘앙스를 풍겼고 물가도 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잘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좀 해주시는 건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물가를 타겟 물가를 목표 물가를 2%에서 아직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2%에 계속 있지만 물가가 2%까지 안 내려갈 것이다. 연말까지.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정을 한 셈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기자들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통화 정책 방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준금 그 물가 목표가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한 몇 주 전인가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2%라는 물가 기준치가 반드시 그 뭐랄까 꼭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아니다. 그 추세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딱 2%딱 가야지만 그 금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아까 파지티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가의 하락세가 이 파지티브하다라고 보면 2%를 조금 넘은 수준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오늘 좀 주었다.
이렇게 저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그 물가 목표치 2%에 매달리는 것보다는요, 연준은 이제 이번 한 번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물가 하락이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되게 고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이러한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나 FOMC 결과에 당연히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최근에는 조금 안정을 보이다가 오늘은 많은 영향을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 영향력 앞으로도 좀 물가나 경제 지표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까요? 네, 그 지금 일단은 지난주 이제 그 PMI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PMI 이후에 이제 그 채권 금리는 사실 미국 채권 수익률은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피크를 찍었고 터닝 포인트에 다다랐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벌써 사이클상으로 경기 사이클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 사이클이 변했고요. 경기 사이클이 변함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 어차피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파생상품이든 등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미국 채권의 수익률은 하락세로 이제 반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물가가 2%대로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1회는 내리겠다라는 액션을 본다면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금리는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연준 이번 결정 이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먼저 금리를 내렸고, 뭐 캐나다라든지 스위스, 스웨덴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를 한 차례씩 내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도 오늘의 결과를 좀 보셨을 거고,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만지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지는 전망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현재 이제 한국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 상황과 특히나 지금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 체감 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고요. 환율 또한 매우 높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1,300원대의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과 고물가 이것을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정도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낮은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현재 네.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미국이 2% 이상 높아요. 네. 이것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금리 차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차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10년물과 그렇죠. 한국의 국채 10년물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6월 이맘때쯤 봤을 때는 3.5% 정도로 비슷했단 말입니다. 거의 조달금리 차원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조달과 투자금리에서. 그런데 올해 지금으로 본다면 1% 이상 미국의 국채금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맞아요. 올해 초부터. 네. 이것이 벌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더 높아지는 맞아요.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런 채권 금리의 그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는 물가와 환율을 같이 보면서 조율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자체가 2%포인트 벌어진 거야 뭐 오래는 됐고, 문제는 이제 시장금리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갔었는데 10년물 기준으로 1%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거는 다분히 성장에 대한 것도 내외 성장차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우리 특히 이제 한국은행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환율 얘기를 바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금리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금리차가 벌어진 그 환율이 1,380원, 1,370원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선 1,400원 진입이 이거는 뭐 바로 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환율 흐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환율이 그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시장에서는 좀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그 환율은 우리나라에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이나 아니면 수입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그 높은 물가에 대한 영향인데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작년 중반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1년 이상. 이것은 1,300원대의 환율이 지속된 기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 상승률의 장기간. 왜냐하면 한 달 정도만 1,300원, 1,400원대 있으면 이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1,300원대 중반 후반에 이런 고환율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거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빨리 내려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1,400원대를 논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어느 정도로 즉흥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는 여러분들은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그 외환이 필요한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면서요.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맞아요.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닫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닫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원화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화를 갖고 들어와서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바꿔야 되거든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볼 때는 앞으로 원화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진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전환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채권의 방향도 지금 전환점을 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환율도 앞으로는 전환점을 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현재 수준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이제 고점을 좀 그려가는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호은행 정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